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최소한 그래도 100위권 이내, 보수적으로 보면 50위권 이내, 더 보수적으로 보면 10위권 이내의 알트코인들을 사면 그래도 괜찮다. 투자를 처음 했다면 무조건 10위권 이내만 사셔라. 자, 그럼 비트코인 시가총액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단위 자산으로 굉장히 뭐 5인가 6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금을 넘어설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금을 넘을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다. 넘을 수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죠. 넘을 수 있는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총하고 이제 금 시총을 비교해 보면 한 10배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10배 이상 되면 금시총을 지금 수준에서 넘어가는데, 근데 금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야 되잖아요. 최소한 20, 30배 올라야지 이제 그 시기가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뭐 단기간에 올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10배 정도 되니까 뭐 빨라도 한 10년, 늦어도 뭐 한 20년 안에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늦어도 뭐 3, 40년 언젠가는 된다. 네. 그래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빠르면 단기간 한 10년이라는 단기간에도 네.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결국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인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의 어떤 핵심이에요. 시장이 우리가 보면 지금도 많이 디지털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것이 더 바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의 가장 큰 이슈는 뭐 AI 이슈니까. AI라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AI도 다 디지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산으로 모든 것들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시가총액이 기업적인 측면, 그리고 암호화폐적인 측면, 이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의 측면들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 세대까지는 디지털 자산에 익숙하고, 저보다 좀 앞선 세대들은 이제 중간 지대도 있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일부는 익숙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저 밑에 세대, 이제 지금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지금 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은 디지털 자산, 디지털로 인해서 태어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이제 시대가 변화가 되면 지금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이제 과도기에 좀 태어났었고, 디지털 전에 태어나서 오프라인 중심이라고 하죠. 그런 아날로그 중심에서 이제 온라인, 디지털로 이제 좀 바뀐 세대고, 그 경험을 한 세대고, 근데 지금 밑에 세대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경험하지 않고 그냥 디지털로만 이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보면 20, 30대 친구들이 굉장히 급진적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죠. 뭐 이거는 비탈릭 부테린만 하더라도 굉장히 젊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세대 교체적인 측면도 있고, 네. 그런 다양한 시장에서 그런 세대가 교체된 밑에 친구들, 어린 아이들은 금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가끔 저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여전히 금을 좋아하세요. 무슨 뭐 잔치나 이런 거 가면 금 달라 그러고 금 좋아하는데, 저희 밑에 저희 아이들은 금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콘 좋아하죠. 현질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 변화도 같이 있을 것이다. 모든 비트코인 채굴이 완료된 게 2140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럼 채굴자는 거래 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얻게 될 텐데, 이것만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붕괴 없이 유지될 수 있는지랑, 2100 다 채굴되고 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그 비트코인이란 건 채굴 시스템에 의해서 채굴자들이 채굴 수익으로 이제 얻는 거고, 지금 채굴자들이 10분에 얻는 게 3.125개거든요. 뭐 원어로 하면 한 4, 5억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4년마다 이제 줄어드는 건데,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채굴자들, 뭐 은행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채굴자들이 그 매 10분마다 얻는 게 3.125개 플러스 그 수수료 수익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이제 비트코인을 보내고 받는 송금자들이 그 비트코인을 요청할 때 보내는 수수료죠. 그래서 매번 다른데 3.125개 비트코인하고 수수료가 뭐 한 0.1개부터 뭐 많을 때 0.2개, 뭐 0.3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비트코인 3.125개에 비해서 수수료 수익이 적죠. 0.1, 2개 정도니까. 근데 이게 보면 수수료 수익이 있고, 뭐 이렇게 비트코인의 채굴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쭉 들어서 0으로 순을 하게 되는데, 수수료 수익은 남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감기가 되면 수수료 수익은 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죠? 점점 0점대로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채굴이 종료되기 전에 수수료 수익하고 비트코인 채굴 수수료가 같아지는 지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나면 이제 수수료가 이제 더 높아지는 그런 시기에 오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완전히 종료되더라도, 채굴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그 종료되기 2140년 전에 채굴자들은 수수료로 수익이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비트코인 유지 시스템이 이미 된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다 채굴되면 가격은 얼마나 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데.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할 때 채굴 시스템을 이해하면 좀 투자하기 쉬워져요. 우리가 장기 투자에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면 지금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을 한다는 것은 채굴, 뭐, 원가, 장비, 뭐, 인건비,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채굴해서 나온 비트코인 대비해서 원가보다 좀 남는 수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이 한 3.125개니까 대략 한 4, 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4, 5억이 이게 반감기 지나면 4, 5억 받던 게 2.5억으로 줄어요. 그럼 비트코인이 여기에 맞춰서 또 이제 막 조정하다 또 올라가는 거죠. 계속 줄어서 거의 0.1개 비트코인 채굴량이 그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럼 지금 3.16개를 채굴자들 채굴을 하는데 거기서 0.03개로 줄어도 비트코인은 채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100배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단순 계산하면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물론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 비트코인이 그 정도 갔을 때는 100배 이상 갈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비트코인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까 전에도 한번 언급해 주시긴 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레 폭락할 가능성은 없는지랑 앞으로 가상화폐 악영향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악영향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은 거의 이제 글로벌 시장에 완전히 편입이 돼서 주류 자산이 돼서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뭐 홀로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홀로 움직이지 않고 거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은 거시 경제랑 같이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가 지금은 상황이 좋죠. 근데 거시 경제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때 비트코인은 거시 경제에 영향을 받는 뭐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런 주식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진다. 변동성이 커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가져야 되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비트코인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잠재적 리스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자산은 맞지만 시장이 갑작스러운 폭락을 할 때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가장 많이 빠지길 자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투자자들이 이제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좀 다를 거잖아요. 뭐 1, 2년 투자하고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뭐 10년 투자할 사람도 있고 뭐 진짜 장기 투자 나는 계속 투자할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다 보면 이런 이제 대변수에 빠질 시기가 옵니다. 그럼 뭐 비트코인만 투자하진 않을 거잖아요. 주식도 하고 뭐 비트코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럼 자산들 보면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이건 정리하고 싶어지죠. 두렵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저 이번에 좀 알트코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럼 알트코인 불장은 언제 오는 거죠? 지금 이미 온 건가요? 요즘에 이더 뭐 리플 요즘 좋았죠? 네네. 알트코인 불장의 초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입. 네. 뭐 알트코인 불장 확정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할 때 어떤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뭐냐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위 50개의 알트코인들이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그 성적이 좋을 때 평균 굉장히 그러면 상위 50개니까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90일 동안 훨씬 좋은 거예요. 그 90일 동안 지속됐을 때 그때를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즌인데 그 시즌 인덱스가 보면 지표가 이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뭐 25부터 75 이렇게 있는데 25 이하는 비트코인 시즌. 아직은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안 온 거고 75는 이제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한 50 전후에 있거든요. 많이 온 거죠. 보통은 최근에는 계속 25 이하였어요. 그래서 25 이하였다가 많이 왔으니까 그 결과로 뭐 이더리움도 많이 오르고 리플도 많이 오르고 이제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알트 불장의 이제 어떤 초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이주표를 하려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네.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사실 잘 모르겠으며 요 지표만 따라 그대로 해도 손실 보기 힘들고 수익을 거의 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표가 이제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지금 50까지 왔지만 또 빠질 수도 있고 다시 오를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진입 시점이 예를 들어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하면 75 이상이 알트코인 본격적인 시즌이거든요. 최소한 75 전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75 전에 들어갔다가 75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수익을 실현할 건지 그걸 이제 계획을 미리 잡아놓고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늦게 75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거든요. 길게 투자하면 안 되고 굉장히 좀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실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즌이에요. 그때는 좀 조심을 사실 하셔야 되고 진입 시기로 알트코인 시즌 들어가기 전에 진입했다가 내가 수익 실현 시점을 75때 이제 해야 되는. 물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어떤 알트코인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잘 하시면 이런 알트코인 불장에는 네. 사실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입니다. 어떤 알트코인이냐고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알트코인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랑 수많은 알트코인이 있죠. 네. 제가 뭐 몇천 개는 넘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뭐 수만 개 얘기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옥수를 가려내는 기준이나 방법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사도 괜찮은 알트코인은 뭔가요? 일단은 뭐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네. 개인적으로는 그 알트코인 시총이 있어요. 시총을 보는. 그렇죠. 뭐 코인 개코나 아니면 코인 마켓캡 거기서 최소한 그래도 100위권 이내 초보자라면 100위권 이내 보수적으로 보면 50위권 이내 네. 더 보수적으로 보면 한 10위권 이내 10위권 이내의 알트코인들을 사면 그래도 괜찮다. 투자를 처음 했다면 무조건 10위권 이내만 사셔라.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밑에 10위권 이내의 변동성보다 밑에가 막 어떨 때는 하루아침에 막 100%씩 오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자꾸 밑으로 가죠. 네, 거기는 이제 좀 실력자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만약에 비트코인만 투자했는데 알트코인 이번에 조금 해볼까 하는 분들은 10위권 이내로 한정 지어서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면 그래도 이제 좀 유의미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위권 이내면 다 괜찮은 거예요? 10위권 이내면 그래도 다 괜찮습니다. 뭐 10위권 대표적인 게 이내에 뭐가 10위권 있죠? 이내에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뭐 솔라나, 솔라나, 그리고 뭐 도지코인, 도지코인, 리플. 리플, 카르다노도 10위권 이내였던, 뭐 그런 이제 카르다노. 네. 근데 거기서도 좀 선별을 하긴 해야 됩니다. 메이저들이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각 영역이. 그래서 영역에 맞게 그 자산들의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하고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를 비교해 보면 좀 특징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내가 좀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긴 해야 됩니다. 10종 10에 있다고 그냥 막 집으면 안 되고 네.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리플하고 이더리움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더리움하고 솔라나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뭐 도지코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이제 좀 차이를 이해하고 나서 선정해서 투자를 하면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죠. 저희 그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때 비트코인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이 좀 외면을 받기도 했는데 현재 이더리움 시장 내에서의 위치의 잠재력은 어떻고 최근에 왜 오른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일단 알트코인이 과거에 불장이 시작되면, 불장이 시작되는 건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는 것은 비트의 자금이 이제 알트로 좀 넘어오는 건데, 흐름에서 과거에는 항상 알트코인 시즌이 된다는 지표 중에 가장 큰 지표가 이더리움이었어요. 항상 이더리움이 먼저 가고 그 흐름이 이제 흘러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만약에 진짜 알트코인의 불장이라면, 아직 확정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알트코인은 불장이고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 당연히 이더리움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좀 올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알트코인 불장 입장에서 보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더리움을 이제 뭐 ETF도 있고 ETF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과거에 다르게 이더리움 ETF에 기관들의 자금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비트가 많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이 좀 꽤 저평가되었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서 기관하고 투자들이 좀 많이 투자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비트만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비트하고 이제 뭐 이더랑 같이 투자하는 그런 고래 투자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투자자의 자금이, 비트의 자금이 이더로 조금 넘어왔다. 그래서 보통 비트에서 넘어오면 이더까지만 넘어오고 그 다음 잘 안 가거든요.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끔 이제 알트 시즌 때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이더까지만 넘어와요. 솔라나까지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솔라나도 리스크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고래의 비트코인 자금들이 이더로 좀 넘어온 게 있고, 어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아예 넘어오지 않거든요. 이더리움은 위험해서 그런 이제 보수적인 제가 투자자들 해당됩니다. 있죠. 이더리움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부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분은 이더까지는 들어와요. 근데 계속 그런 자금이 좀 들어왔고, 그런 분들은 또 솔라나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탈 부테린이 제시한 그럼 이더리움의 미래 비전은 뭐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이더리움의 미래의 비전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실 이더리움은 그 플랫폼이거든요. 네. 비트코인과 다르게 플랫폼 코인인데, 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DAB라고 하는 뭐 탈중화된 어플리케이션, 여기 뭐 스테이블 코인도 올라오고, 뭐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화된 환경에서 예금 적금 상품도 올라오고, 뭐 NFT, 우리가 잘 아는 NFT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활용하는 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제 핸드폰에 쓰는 앱을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화된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제 쓰는 거를 목표로 한 게 이제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가려면 이제 이게 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탈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감당하기에 기존의 현재 이더리움은 다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강남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강남은 항상 복잡하잖아요. 수가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더리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점점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더리움은 사용할 때 뭐 수수료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니까
쓰기가 불편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게 돼요, 이더리움. 그래서 확장성 전략이 이제 업그레이드 전략인데 단계가 많습니다. 1, 2, 3, 4, 5, 6 단계 많은데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고 한 1, 2단계까지는 왔고 아직 한 3, 4, 5단계가 남아 있어요. 기간으로 치면 아직 10년에서 과거 패턴을 봤을 때 한 20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완성되어 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 플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더리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그 탈중앙화된 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기능을 가볍고 저렴하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이 최종 목표죠. 지금은 좀 부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비싸지니까 또 떠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쓰더라도 비용도 저렴하고 빠르고 문제없는 그것을 만드는 게 이더리움의 최종 목표입니다. 거기서 또 뭐 레이어 2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어떤 의미고 투자자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그 로드맵에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레이어 2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더리움은 이게 플랫폼인데 여기서 사용을 하면 다 이제 몰리면 안 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2라는 거를 여러 개를 해서 이제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하죠. 병렬로 쭉 써서 레이어 2에서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뭐 에이브라는 예금 대출 서비스가 있거든요. 디파이. 그것을 이더리움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레이어 2 종류들이 많아요. 거기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에서는 예를 들어 수수료를 뭐 한 10불 정도 지불한다면 이런 레이어 2에서는 수수료를 뭐 0.1불 정도로 지불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해지는 그런 이제 것들이 많으니까 사용자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2에서 어떤 레이어 2는 토큰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종속된 플랫폼들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확장성의 일환이고 그런 레이어 2들이 이제 시총에 보면 중간중간 있어요. 그게 이제 이더리움의 로드맵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수많은 근데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디파이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여전히 핵심 인프라로 작동하는 이유가 있나요? 좀 쉽게 얘기하면 작가님도 비트코인만 투자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나요? 이 결국 근로와 사업가 투자 소득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근로와 사업 소득 굉장히 좀 중요시적인 캐릭터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환경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 편히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비틈하고 제 에너지와 뭐 체력과 정신적인 것 대부분을 내 근로와 사업에 쏟겠다. 이더리움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좀 리스크가 좀 커 보여서 그런 그렇죠. 네. 그 이유가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투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작가님 같은 이더리움 이런 건 리스크가 더 있으니까 그나마 좀 신경 덜 쓰면서 괜찮아 보이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 대장주고 아까 말했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이더리움에서 다 탄생했고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던 분들이 알트 시장을 넘어왔을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거는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지만 솔라나는 체인이 가끔 막 멈추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러기도 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솔라나가 수익률은 좋지만 안정성을 고려해 보면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더 안정성 있는 자산으로 투자하듯이 이더리움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이더리움 뒤에 나오는 뭐 솔라나 뭐 다른 레이어 1들에 비해서 그 아이디어들의 탄생지가 다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에서 탄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이제 발전시키고 한 거죠. 그럼 이더리움은 어디서 탄생했냐? 이더리움 또 비트코인에서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좋냐? 기능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도 비트코인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을 더 이제 우량 자산을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더리움도 매력적인 자산인 거죠. 기능도 좋고 좋지만 그 비트코인은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이더리움에서 할 수 있는 뭐 NFT라든지 뭐 일부 뭐 약간 변형된 형태로 있긴 한데 디파이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럼 비트코인이 왜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근본이잖아요. 근원이고 얘에서 모든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1위 자산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알트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은 여전히 그런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도 좀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더리움의 아까 비트코인 가격 전망해 주셨으면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은 이번 사이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은 최근에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갈지 정확히 좀 알기는 힘들지만 알트 불장 때 비트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다. 과거 패턴을 봤을 때 과거 알트 불장 때 비트코인 대비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이제 어느 지점을 잡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된 시점으로 봐서 이더리움은 비트 대비해서 최소한 4, 500%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한 4, 5배 정도 이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한 반 정도 잡더라도 지금의 한 뭐 2, 3배, 한 3, 4배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장이 좋았을 때. 근데 비트는 단기적으로 2, 3배까지는 힘들죠. 시간이 필요하고 무거우니까. 근데 이더는 알트 불장이 됐고 그런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고 지표들이 확실해지면 이더로 자금이 더 몰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률은 훨씬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